소득 파악이 이제 잘못됐을 때 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자 합니다. 네, 네. 이후로 쭉 네. 소득에 관련된 문제, 세법 관련된 문제를 진행할 건데 네. 오늘은 소득 파악이 부정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 네. 상황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이건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네. 저소득층 경우에는 복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네. 이런 게 지극히 왜곡돼 가지고 네. 큰 이게 국가적인 아젠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전반적인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임명료 소득 TV가 정확한지 네. 또 그리고 많은 문제가 바뀌었다고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현장의 지금 반영.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많이 개방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중국 동포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네. 카드 결제 비율이 불과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70%는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까 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에 당연히 누락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부가세 신고 내역 이제 봐도 얼마 내지 않았는데 집 재산이 상당액이 있는 사람도 괜찮게 봤습니다. 지하 경제가 커지게 되면 이제 또 깜깜이 세상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복지 수혜를 받는 실질적인 수혜자 파악이나 금액 파악에도 많이 차질이 되겠죠. 슈퍼마켓의 배달 종사원들, 중국 교포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래서 소득 파악을 하기가 현금 돈으로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상담사들 검사 판사들도 상당히 세금 안 내려고 탈세행위 그런 상당 보도 자료도 저희가 많이 봤어요. 탈세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다음에 종로 쪽에 있는 귀금속 시장. 거기는 왜 신용카드를 안 받나요? 신용카드 안 받고 현금 달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현금이면 얼마 싸게 해주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금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받아요. 아예. 아예 안 받아요?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같은 데서는 이제 해마다 그런 걸 발표하죠. 전문직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들, 고액 자산가들 세금 탈루 행위가 그래서 적발해서 몇십억을 몇백억을 추징했네 이런 그런 게 맨날 나오죠. 보도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도 그만큼의 탈세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담이지만 미국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탈세를 하다가 미국에서 걸리면은 거의 인생 끝납니까? 끝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탈세 범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죠. 저희가 말한 60인의 도적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도 걸렸다 그러면 그게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탈세 행위가 재벌들 탈세, 지난번에 지금 삼성이나 코오롱이나 중견기업들 불법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세 포탈하기 위해서 별 못된 짓들을 많이 해요. 태광 그리고 이런 데서도.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나중에 전부 나오죠. 솜방망이에요. 어떻게 해서 로펌들 시켜갖고 무슨 재주인지 몰라도 검찰에서도 봐주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에서도 판사가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탈세 천국이죠. 탈세 천국. 자, 그럼 탈세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은 국사 행정을 하는 데죠. 제도적으로. 국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법상 제도적으로 자진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다 하고 납부했다.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거네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진세이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자진신고 납부 제도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법과 원칙을 어기고 탈세가 일어났다. 적발이 됐다. 이거는 용서를 하면 안 되죠. 제도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납세자와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나와요.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네. 세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국세청 안에서만, 세무서 안에서만 납세자를 만날 수 있지 바깥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기껏 일선 세무서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면 서면 분석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납세자를 불러갖고 네. 수정신고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네. 일선의 세무서가 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그 어떤 탈세 행위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서면 분석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일선 세무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국세청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예.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이런 정부 컨설팅하는 국제적인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세청 조직진단 컨설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면 경찰청이 지금 광역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일선 파출소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구대만 남겨놓고. 예. 국세청도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뭐 세금을 내러 지금 그 세무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무 신고는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무 상담 일도 아니고 특화된 탈세를 적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기껏 한다는 게 과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일선 세무서가 존재해야 되는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예. 그거를 광역화로 묶어서 조사 기능을 확대를 하고 세원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저는 봅니다. 자, 국세청의 극렬한 반대로 네. 무산이 됐다라고. 네, 네. 자, 그리고 그 지하 경제가 네. 이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타국가에 비해서 네. 얼마나 큰 건지를 네.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네, 지하경제 네. 규모를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2015년 IMF가 발표한 게 19.83이라 합니다. 예. 그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기사가 돼서 네. 그 과거에는 그럼 얼마나 나왔나 예. 보니까 91년도에 29.13, 아, 예. 2000년도에 22.97이에요. 아,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 기사를 쓴 이유가 예. 20%대에서 10%대로 예. 떨어졌는데 19.83이다 예. 라는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이 9.2, 베트남이 14.7, 베트남보다 못하네요. 우리가. 네, 중국은 12%, 중국보다도 못. 네, 일본은 9.2%예요. 일본은 네, 우리나라 거기는 수비에- 부가 베트남보다 중국보다 하여튼 뭐 1등으로 가는 건 좋은가 봐요. 그만큼 이제 지하 경제를 네. 네.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불법 뭐 도박을 했다, 네. 마약을 했다, 뭐 매춘을 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증거를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OECD 거기에서는 그럼 그 증거를 포착하는 겁니까? 그거를 포착하기는 어렵고 어떤 이제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통계자를 몇 개 주요 통계에 의존을 해서 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총장님, 알바생에 대한 소득이나, 뭐, 이제 그 오토바이 배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런 분들 소득 파악하기도 힘들고,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 주는 그 혜택을. 네. 그럼 현장,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고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절차가 어려워요. 귀찮아요.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예. 건강보험공단의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여타의 이유로 예. 인해서 예. 자기 소득을 예. 밝히지 않았으면 하는 현장에 그 누락이 되고 있다는 거죠. 누락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뭐 불법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근로자. 네, 뭐 외국인 근로자들 거의 뭐 소득 안 하기를 바라고요. 예. 그 소득이 이제 신고가 되면 수장님 그렇죠? 네. 애국으로 뭐 추방당한다고 지금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불법 체류자 도망다녀야 되죠. 그 네, 그러니까 안 잡히면 되는 추방이 네, 돼야 되는데 네. 내가 어디서 봉급받았다는 사실을 꼬리를 내기고 싶어 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네. 그 P2P 방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득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네. P2P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고액 과외 예. 개인 대 개인으로 주거든요. 네. 사업자가 주게 되면 사업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데 룸사롱의 그 봉사료 유흥업소에
카드 결제를 했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고객이 손님이 봉사원 접객 유흥 봉사원한테 예. 직접 주는 형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P2P 형태의 경우에는 네. 소득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우리가 예.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예. 그러면 형태상으로는 내가 그 배달료를 포함해서 카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음식을 시킨 사람이 배달한 사람한테 P2P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네. 그 폐지 되는 노인 네. 그거 마찬가지죠. 그 네. 마찬가지로 지금 네. 소장님이 생각하실 네. 때 네. 그 시장통에는 그 폐지 주는 노인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 어떻습니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네. 기득권이 좀 있어요. 기득권이 있습니까? 네, 거기도 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 주하고 갖다 팔아봐야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다면서요. 근데 그게 무슨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아 그분들은 네,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이제 소장님 의견 이제는 저는 좀 이해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는 것들을 그냥 뭔가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소득이 필요한가 이건 복지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게 이런 뜻이죠. 노인들이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10,000원도 못 번다고 그러지만 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데서 박스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이익권입니다. 그거. 아 그렇습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이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아, 내용은. 이건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야 우리가 이제 방송 네. 주제하고 좀 벗어나니까. 그 요즘에 네. 배꽃이 펴가지고 배 접을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 농장에 네. 그 다 외국인 걸로 잡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후배가 백꽃은 좀 이따가 핍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안 핍니다. 지금 그렇게 매번 아, 그렇게 시작이 매번. 이렇게 되죠. 네. 네. 백꽃은 아직 필 때가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봉천동에 폐지되는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3층짜리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폐지를 좋아해요. 네. 이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복지예산의 지급에 관련돼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8년 그 소장님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네. 고소득자를 걸러내는데 수천억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기사를 네.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뭐 복지예산 지급한 왜 이런 이게 상식 밖의 얘기인데요. 네. 2018년 9월 달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예.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상위 10% 소득자를 걸러내는데 예. 첫해 행정비용이 1,600억이 소요되고 예. 그 다음에 매년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해가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네. 자, 보세요. 네. 만약에 이런 소득 파악 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1,600억이 아니라 1조 원을 들여도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1,600억, 1,000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이거 DB 엔지니어도 하루 저녁만 밤새면 데이터 다 나와요. 아니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다면 네. DB 핸들링 작업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 밤새면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네.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까? 첫해 행정비용이 상위 소득자 10%를 걸러내는데 1,600억이들 뭔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도대체가 실무적인 감각이 도대체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진짜 그런 거 생각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뭡니까 봉숭아땅 얘기했듯이 네. 이것도 봉숭아땅입니다. 네, 투죠. 네. 봉숭아땅 투네요. 네. 예. 자, 소장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DB가 네. 엉망이라면 네. 몇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제대로 고소득층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요번에 그 70% 재난소득 준다고 그럴 때, 70%까지 준다고 그랬을 때, 전 100% 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박능우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 10%를 걸러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2020년도 현재에는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못 걸러내요. 70% 소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소득을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70%는 못 걸러낸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엉터리 소득 DB를 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00조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게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봐집니까? 그러니까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 예산이? 그 금년도에 그 82조에서 뭐 세 번째 추경까지 해야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00조 원의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지급하고 적시성, 네. 그러니까 정확성, 네. 그리고 형평성이잖아요. 네. 네. 소득이. 네.
다른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가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정보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적시성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자꾸 그 잠실 세이모니와 자살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을 실시간 베이스로 파악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굶어 죽을지 아닐지를 정부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의 속성 중에. 근데 지금 소득 파악은 국세청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국세청은 징세가 우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소득층 소득 파악하고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간이 과세 범위가 너무 넓고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 영세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 이런 등등의 사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소장님 잠깐만요. 네. 그 소득 파악에 대한 DB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어디 나라가 지금?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그렇죠.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이 비교적 우리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데들은 소득 파악이 국세청에서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통계 자료 가지고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쳐봤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국세청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소득 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요번에 중위소득 70% 어쩌고저쩌고 발표하는 게 그 통계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이 검증을 할 자료가 없어요. 어떤 정책 방향을 지금 쳐야 됩니까? 세법을 일단 다 바꿔야죠. 잘못된 소득 파악을 저해하는 소득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엉터리 세법들을 바꿔야 되고 국세청 인력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근로장려세제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법이 통과가 됐고 MB 취임 첫 해에 근로장려금이 첫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이 될 때 국세청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들을 증원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MB정부로 바뀌면서 행안부로 시켜갖고 그걸 나가리 시켜버렸어요. 그냥 묵사시켜버렸고. 또 하나 대안은 뭐냐면 국세청 산하의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보공단, 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에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우리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를 하고 뭐 통장 압류를 하고 이러고 걷어오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징수 업무는 의료보험료는 여기서 징수를 하고 세금은 여기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는 누가 하냐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징수에 관련되는 인력들은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을 만들어서 국세청 산하에 이렇게 편제를 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MB 정권 들어와서 무산시켜버렸죠. 네. 그분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요즘에 사업체 하고 있더라고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죠. 전수조사 이번에 하는 건 뭐? 사업체 총조사가 금년이죠. 금년이 두 번째 사업체 총조사를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사업체 총조사입니다. 근데 이건희가 전화 받을까요? 이재용 씨가? 아니 개인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삼성에다 전화를 하는 거네. 그리고 저기 밑에 이제 소공인이나 소상공인은 이건 전화가 아니고 방문 면접 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체 총조사고 말씀하신 대목에 지금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창신동이나 저쪽 고대 뒤에 거기 성북고 그쪽에 그때 제가 8,000명이 지하에서 미싱하고 의류 봉제하시는 분들이 8,000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뭐 추리닝 같은 거 봉제해갖고 동대문시장에 팔아요. 동대문시장에
그 자료 발생 안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내가 물건 팔아먹을 때가 자료를 안 받으면 나도 부가치 그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금세공하는 종로 삼각하면 그 뒷골목에 요만한 개인 사업자들이 혼자 나 홀로 사장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세공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사업자 등록증 없어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분명히 사업체 총조사는 전 사업장을 방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전 사업장에 포함은 되죠. 그렇죠.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갑니까? 전 사업장 제가 알기로는 방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평균 우리나라 그 3만 달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웃자란 거죠. 웃자란 거죠. 비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어렵다. 일용 근로자. 요게 이제 근로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워킹 푸어 그룹. 그게 이제 영세 자영업자하고 일용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요 두 그룹 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요. 근로장려금도 분명히 이제 복지 혜택인데 복지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이 여려가 되고 복지부의 복지 예산 100조 정도가 형평성에 맞게 복지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예요. 저소득층 소득 파악한다는 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그 과세 인프라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과세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세금, 세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이게 이제 근로장려 세제가 유일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얼마 전까지 1년에 한 번 줬어요, 우리가. 대개 5월 달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추석 못 미쳐 한 번 줬었는데, 금년부터 2번 줍니다, 근로장려금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줘요. 4번, 1년에 4번을 주는데, 4번 주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영국 국세청 인력의 절반이 여기에 매몰돼 있어요. 대단하네.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된 지 뭐 지금 한 10여 년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알기로 국세청 직원의 10%도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 인력 수준 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처럼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한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국세청 직원들을 대규모로 늘려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요구를 해도 요구를 해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이 소득 파악을 할 때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은 절대 사람이 나서갖고 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 현금, 영수증 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IT, 우리나라 지금 IT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 굉장히 좋은 IT 어떤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랑 국세청이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분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늘려주고 국세청이 유일하게 지금 사람이 필요한 기관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국세청이나 이런 직원들도 좀 늘리고 IT 기술을 그거에 맞게끔 금방 하잖아요.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공정하게 그 명연설하신 거. 저는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차는 쉽게, 결과는 유리하게. 그러면 명언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나 고용자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60인의 도적들 막아야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좋은 내용의 방송을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 방송 주제가 좀 기대가 돼요.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럼 다음번 방송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국세청은 세법, 국회가 정한 세법 테두리 내에서만 세무 행정력을 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법이 엉터리면은 국세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세법,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세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생각입니다. 고소득층이면은 60인의 도적들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